정밀공학이 영국에서만 발달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헨리 모즐리라는 분. 모즐리. 그래서 유명한 수학자, 물리학자는 다 프랑스 사람들. 그렇죠. 라플라스, 푸리에, 르장드르. 근데 영국에 왜 못 이겼을까? 그러게요. 정작 세계를 제패한 건 영국이었죠. 정밀공학에 당했다라는 평가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전쟁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무기가 무엇일까? 총? 대포? 요즘은 항공기일 거야. 요즘은 드론일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전쟁사를 보다 보니까 진짜로 중요한 건 공작기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이 말에 대해서 빈 박사님은 정말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 오늘 또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작기계 하면 이제 용어가 좀 오염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공작기계를 갖다가 서구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을 합니다. 기계를 만드는 기계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더머신이라고 합니다. 딱 와닿네요. 마더머신. 네, 마더머신입니다. 항상 산업은 전방 산업이 있고 후방 산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다운스트림과 업스트림이 있는데 네. 업스트림이 이제 소재 부품이잖아요. 그렇죠. 소재 부품을 만들어내려면 생산하는 기계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기계가 공작기계입니다. 마더머신이라는 용어를 앞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들, 저는 어떤 대목에서 이걸 많이 느꼈냐면은 냉전 시대, 미소 간의 경쟁 시대에 미국이 기를 쓰고 공산권에 넘어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것이 정밀 공작기계라는 얘기에 놀랐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도 러시아나 북한에는 이런 공작기계 수출을 굉장히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죠. 그렇죠. 네. 저희가 회사가 베트남에 있습니다. 네네. 뭔가 우리 본사에서 베트남에 기계를 보낼 때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략물자 통제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마더머신들입니다. 마더머신들의 정도가 낮은 것은 가도 돼요. 정도가 높은 것은 가지 못하게 합니다. 가끔 유튜브에 북한 동영상이 있는데 네. CNC 머신을 만들어내자라는 카드 섹션이 있어요. 북한이 가장 딸리는 게 CNC 머신, 마더머신을 고정밀도로 못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신다면 러시아가 웬만한 거 다 하잖아요. 그렇죠. 기술 강국이죠. 혹시 러시아제 자동차 보신 적 있습니까? 가끔 개그 소재로 많이 봤습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우주 발사체부터 군사력이 세계 탑인데 왜 자동차를 못 만들까? 결국 뭐냐면은 특수한 목적에 이렇게 소량으로 하는 거랑 일반 사람들까지 쓸 수 있게 안전하게 만들어서 누구나 편하게 내 1m, 2m 앞에 1000도씨를 갖다 놔도 한 사람도 불안하지 않아야 되는 그거를 만들어낸 것이 다 공작기계 마더머신들입니다. 근데 이런 역시 세상을 바꾼 마더머신을 처음으로 보편화시킨 역시 뭐니 해도 산업혁명의 선봉에 섰던 영국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건 영국의 기술사에서 이 공작기계가 차지한 역할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영국의 런던 사이언스 뮤지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입구에 뭐가 있을까? 저는 이제 과학박물관이니까 런던을 대표하는 과학자가 있겠지. 뉴턴? 없습니다. 찰스 다윈? 없어요. 그런 사람 뭐가 신나요?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그리고 바로 옆에 보링 머신. 보딩머신이요? 그리고 헨리 모즐리의 선반. 이런 게 1층에 가득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산업의 선도적인 국가가 어떠한 관점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혁명들을 만들어내는지 그런 것들에서 조금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리니까 한 번 더 저도 뭔가 얻어맞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영국이 전 세계를 호령하던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정밀도가 높은 무기들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아까 그 1층을 장식하고 있던 중요한 기계로 꼽아주신 보딩머신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제임스 와트의 증기관과 보링 머신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같은 계보에서 지금 문제의식을 가졌는데 이 수증기를 물을 끓이죠. 물을 폴폴 끓여가지고 그 압으로 뭔가를 움직이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전에 뉴커먼의 증기관이 있었습니다. 피스톤 실린더 시스템으로 작동을 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그 당시에 기계가공 공차는 그때 당시 기록이 해프 인치라고 그랬습니까?
10점 몇 센치죠. 12.7mm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공차라는 거는 오차랑은 다릅니다. 톨러런스, 얼마나 허용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름이 한 30cm를 깎을 때 30.1cm도 가능하고 29.9cm도 가능하게 하는 게 공차 톨러런스인데요. 그렇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물을 갖다가 끓이는데 얼마나 에너지를 이용했는데 그 수증기를 소중하게 만들었는데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가 손가락이 들어가요. 김이 팍팍 셉니다. 정말 김새는 일이네요. 김새는 이거. 일이에요. 이거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효율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뉴커먼의 증기관을 지금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열 효율이 뭐 한 자릿수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게 그것 때문이었군요. 자, 그러면 그 사실을 갖다가 몰랐겠어요? 다 알았죠. 제조하는 방법은 모르겠고 네. 일단 피스톤과 실린더가 정말로 공차가 없이 되기만 한다면 이 기계는 작동한다라고 일단 믿었던 거예요. 제임스 와트가 특허내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귀인을 만납니다. 루나 소사이어티라고 영국의 계몽 지식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새로 나오는 학문과 기술을 토론하는 데가 있어요. 제임스 와트가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특허까지 냈는데 그 공차 한번 줄일 보는 게 어떻게 이게 힘드냐. 그러니까 프리슬리라는 사람이 그 우리 장인이 철공소를 하는데 기계 하나 새로 개발했거든. 그걸로 하면 공차를 줄일 수 있대. 가보겠습니다. 그 장인 회사가 윌킨슨이라는 윌킨슨. 굉장히 유명한 데인데 그때 보링 머신을 처음 개발합니다. 선반과 보링은 이제 앞놈과 순놈인데요. 이 우리가 피스톤을 만들 때는 외경을 정확하게 깎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선반은 물체를 회전시켜서 도자기를 만들듯이 공구가 딱 정지되어 있으면 원 운동을 하기 때문에 원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대충 해도 정확하게 나와요, 선반은. 근데 문제는 실린더입니다. 내벽을 원을 동그랗게 만들려면 안을 파내야 되잖아요. 안을 파내려면 이게 공구가 길어야 되거든요. 길어야 되면 자꾸 뚫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실린더 내벽을 정확하게 만드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윌킨슨. 이 사람이 오자 그 공차를 줄이는 겁니다. 오. 구리스 딱딱 바르면 완벽하게 밀폐가 됩니다. 김이 안 새요. 훨씬 더 큰 힘도 낼 수 있겠고 네. 더 적은 연료로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때부터 제임스 와트의 증기관이 쓰이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이때 배가 아프신 분이 계셨어요. 캐런이라는 철강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제임스 와트의 증기관을 초기 형태를 만들던 분이었어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줬는데 업체를 바꿔. 이거는 좀 힘들지. 그래서 캐런은 윌킨슨의 보링 기술을 훔칩니다. 그때 캐런이라는 회사의 가장 어려운 점은 대포를 납품하고 있었는데 대포가 이제 불량으로 돼가지고 클레임이 걸린 거죠. 영국 해군에서 이 불량 대포 다시는 만들지 말라고 했을 때 보링 기술을 쓰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왜 불량이 났을까? 이 쇳덩이를 갖다가 가운데가 텅 빈 놈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대포예요. 그렇죠. 요 텅 빈 대포를 세로로 잘 세워보시면 그게 종 모양이 됩니다. 그렇네요. 에밀레 종을 만들 때 왜 그렇게 고생을 했을까? 그런 모양으로 주조하는 게 어려워요. 에밀레 정도 한 수십 수백 번 주저했겠죠. 그거. 근데 그거는 한 개 만들면 됐지만 이거는 납품을 몇백 개씩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통으로 주조를 하면 아주 결함 없이 깔끔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안을 파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블럭을 만든 다음에 기계로 그걸 깎아서 정밀한 구멍을 뚫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게 캐런이라는 회사가 보링 기술로 만든 캐런에이드란 대포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국의 제해권을 뒷받침한 이 캐런에이드포, 프랑스의 군을 완전히 꺾어버린 트라팔가 해전에서 이 HMS 빅토리가 프랑스군의 기선 제압을 할 때 이 캐런에이드로 가깝게 접근해서 포도탄을 쫙 날려주니까 40m 앞에 있는 프랑스군이 싹 전멸했다고 합니다. 와, 그때 그 위력이 바로 이 마더머신에 기원하고 있었다는 게 정말 가슴이 와닿습니다. 이때 또 정밀공학이 이 영국에서만 발달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헨리 모즐리라는 분. 모즐리. 그래서 영국 과학박물관 1층에는 헨리 모즐리의 선반이 있는데요. 이 선반 기술이 왜 중요하냐? 자, 아까 제가 이런 걸로 해서 돌아가는 놈을 깎아요. 내가 깎은 게 얼마나 정밀하게 됐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원래 원하는 공차에 들어가려면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뭔가로 재야겠죠. 그러면 한 1cm 공차 때는 줄자로 재면 돼요. 대충 이 정도면 되겠다. 1mm쯤 되면 약간 애매해지기 시작합니다. 1mm 이하로 들어가면. 근데 0.1mm, 100분의 1mm,
머리카락이 들어갈까 말까 한 놈을 갖다가 지금 만들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때 이분이 엄청난 혁신을 일으켜냅니다. 기어가 한 바퀴 돌 때 기어비를 잘 이용하면 저쪽은 10분의 1만 돌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를 돌리면은 이 나사는 여기 한 바퀴를 돌릴 때마다 여기 조금씩 움직이는 네. 바로 그걸 이용하는 거군요. 우리가 한 바퀴 돌면 1mm라고 칩시다. 네. 근데 기어비로 하면 10분의 1mm만 이용하게 만들 수 있죠. 그렇죠. 100분의 1mm만 이동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마이크로미터는 1미크론 단위로 1000분의 1mm를 잴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졌다를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만드신 개념이 interchangeable parts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자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등받이 팔걸이를 갖다가 동시에 한 사람의 장인이 맞춰가면서 만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때까지 이랬습니다. 그게 아니고 팔걸이 만드는 사람은 팔걸이만 주구장창 만들고 등받이 만드는 사람은 등받이 주구장창 만드는데 그 접합 부위가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그게 10분의 1mm 이상 되면 아구가 안 맞아요. 안 맞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마이크로미터가 딱 들어가면 딱딱딱딱 재보면 이 공차 안에 들어가는 무조건 조립이 무조건 됩니다. 그러면 한 업체는 그것만 주구장창 생산하고 저 업체는 주구장창 저것만 생산해요. 분업화 전문화가 네, 가능해지는. 어셈블이 되는 상태에서 의자 생산량이 차이가 납니다. 이거를 만드신 분이 모즐이에요. 이제 이 마더 머신들이 예전에는 1cm였다가 1mm였다가 100분의 1mm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게 영국만이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저쪽에서 만드는 무기와 이쪽에서 만드는 무기 싸움, 소위 말하는 전방 산업이 만들어지는 후방의 소재 부품들의 생산량이 프랑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먼 민체스라는 사람이 완벽주의자들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이 이렇게 나요. 프랑스 혁명 이후 나폴레옹 시대 때 우리가 유명한 수학자, 물리학자는 다 프랑스 사람들. 그렇죠. 라플라스, 푸리에, 르장드르 다 거기 있었잖아요. 근데 영국에 왜 못 이겼을까? 그러게요. 정작 세계를 제패한 건 영국이었죠. 정밀공학에 당했다라는 평가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과학의 힘은 대등하거나 아니면 프랑스가 더 위였지만은 결국에 기술의 힘으로 영국이 더 우위에 설 수가 있었던 거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영국이 진짜 식민지 경영을 하고 전 세계로 힘을 투사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또 그런 힘을 느끼신 중요한 순간들이 있을까요? 저는 아편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편 전쟁. 이거는 중국까지. 전체적인 생산성은 영국이 앞섰겠지만 네. 생산 규모는 청나라를 이길 나라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만 하더라도 청나라의 경제 규모가 전 세계를 압도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네, 따라서 아무리 생산성이 기술이 뛰어났다 할지라도 무역을 하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청나라의 경제 규모를 갖다가 상대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수의 수입품을 갖다가 영국이 감당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결국 무역 역조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심하게 됐을 때 영국 상인들이 택한 방식은 아편을 파는 거죠. 정말 비열한 수단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청나라에서는 아편을 몰수하겠지만 이것을 갖다가 국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좀 이상한 명목으로 전쟁을 일으킨 게 아편 전쟁일 텐데요. 초기에 청나라 군대는 잘 버텼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 해군을 갖다가 영국에서 청나라까지 파견하려면 아우, 어마어마한 이게 일이었죠. 그때 수에즈 운하가 없었잖아요. 수에즈 운하는 1860년대니까. 네. 그러면 희망봉 돌아가서 인도양을 통해서 중간 기착지가 물론 있었겠지만 그렇게 말라카에 통과해가지고 이까지 오려면 다 지쳐요. 그렇죠. 중간에 보급로도 너무 길고 맞아요. 그 상태에서 청나라는 자기 홈그라운드였고 청나라의 범선은 뛰어났고 대포도 꽤 괜찮았던 대포가 있고 못 쓰긴 했지만 전기기관을 이용한 범선도 있었다고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청나라도 잘 막고 있었어요. 근데 딱 한 척의 배가 이거를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그 배가 이제 네메시스라는 배. 네메시스. 역사에서 너무나 유명한 거예요. 맞습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배죠. 이 철제로 만든 이 배가 뭐가 특이냐면은 흘수라는 게 있는데요. 흘수가 낮습니다. 흘수는 뭐냐면은 선박에 정착된 걸 보시면 유조선이나 이런 거 볼 때 뭔가 선이 하나 그어 있어요. 물 밑에 부분이죠. 네, 그 흘수보다 많이 실으면 침몰하게 될 것이고 흘수보다 낮게 해서 이렇게 유지를 할 거잖아요. 대개 이제 큰 중량이 있는 배나 이런 것들은 배수량이라고 해서 흘수 밑에 그 깊이가 꽤 깊습니다. 엄청 깊죠. 엄청 깊습니다. 근데 이 네메시스가 철갑선이잖아요. 철제선인데 흘수가 1.5m예요. 그러게 우리 뭐 수영장 깊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근데 그 무거운 철갑선이 어떻게 되냐면은 배 모양을 잘 생각해 보시면 밑을 갖다가
보트처럼 뾰족하게 만드는 놈이 부력이 좋을까? 평평하게 이렇게 올린 놈이 부력이 좋을까? 고무대야처럼 만드는 게 당연히 고무대야처럼 만드는 게 그렇죠. 부력이 좋겠죠. 그러면 홀수가 평자선이죠, 그게. 낮을 거잖아요. 목재를 그렇게 만들기가 힘듭니다.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철은 녹여서 느릴 수도 있고 구부릴 수도 있고 두드려도 되고 용접도 되고 임의의 모든 형상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홀수를 낮추기 위한 모든 기술을 다 투입하면 1.5m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역사를 바꾸냐? 이때까지 범선들이 보면 해안에서 저 먼데 세워놓고 그 보트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홀수가 깊기 때문에 해안으로 접근을 못해요. 근데 얘는 1.5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안 진지들 다 포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범선은 바람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증기관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딴 놈들도 다 이끌고 가요, 같이. 그렇죠. 가서 그냥 수심이 깊은 놈들은 걔들이 쓰고 나는 내가 그냥 수심 낮은 대로 하는데 얘를 막으려면 범선이 필요하잖아요. 못 따라가잖아요. 결코 못 따라가요. 이게 진짜 다목적 함선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네메시스가 철갑 함선으로서 원양 작전이 가능한 최초의 배로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양 항해를 할 때는 돛을 세워갖고 풍력으로도 가고 바람받기 힘든 이런 강에 올라갈 때는 옆에 외륜을 돌려갖고 그 증기유한 힘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바닥이 평평한 평자선 이런 것들은 대개 강에서나 돌리던 원양 작전이 불가능한 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걸 영국에서 중국까지 끌고 갈 수도 있게 하는, 네. 그러려면은 이런 내구성이 뒷받침되는 튼튼한 선체로 만들 수 있는 이 모든 당대의 기술이 집약된 게 네메시스였군요, 역시. 네. 그래서 저는 가끔 창조적 파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창조적 파괴. 네. 혁신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시장을 갖다가 요만큼씩 점유하고 나도 공존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시장이 나와버리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석기 시대가 어떻게 청동기 시대가 됐을까? 돌이 없어져서 청동기 시대가 됐을까요? 그건 아니죠. 돈은 아닙니다. 계속 많으니까.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럼 청동기가 돌보다 강한? 아닙니다. 그런가요? 청동으로 돌을 치면 깨져요. 그렇겠네요. 돌도 굉장히 강한 거 많으니까. 돌로 칼을 치면 칼이 깨지지 돌이 깨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칼로 절대 돌 같은 거 치지 말라. 그런 거 하시면 안 되죠. 네, 그 검도할 때 배웠던 돌이 기억이 더 납니다. 강해요. 네. 근데 왜 청동기로 바뀌었을까? 잘 생각해 보시면 무기 체계로 보시면 A 마을은 화살촉을 갈아서 만들어요. B 마을은 거푸집에 부어서 찍어냅니다. 단위 시간 생산량을 비교도 할 수 없죠. 첫날 전투에서 A 마을이 버텼다고 합시다. 그러면 둘째 날에 다시 전투해야 되는데 돌화살촉이 없어. 또 언제 갈 거예요, 그거? 얘는 그날 저녁에 부으면 그대로 만들어져요. 그냥 밤새면 또 만들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공존이 안 됩니다, 이거는. 공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산 기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 산업혁명을 갖다가 제임스 와트의 전기관으로 단순히 생각하기보다 그 정밀공학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전기관이 있을 뿐이지 전기관이 핵심은 아니었던 거죠. 그 정밀공학이 있는 영국이 중국 문화 하나를 갖다 문명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서는 한 문명이 없어진 게 1차 산업혁명이고 2차 산업혁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헨리 포드의 대량 생산, 훨씬 더 생산성이 증가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추축국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있을까? 그 3차 산업혁명은 보통 IT 혁명이라고 하는 실리콘밸리, 그렇죠. 네. 그 혁명이 났을 때 수치 제어가 이제 그때부터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미터나 이런 건 다 수동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이제 재갖고 수치 제어의 깎았는데. 시대가 갔을 때는 IT 혁명이 사실은 저는 냉전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만들지 못하는 기술까지 가버린 거예요. IT 기술이 생산공학과 결합했을 때는. 이제 요즘 공작 기계들 CNC 얘기했지만 컴퓨터 다 해갖고 Q코드 다 집어넣으면 알아서 딱 가공해주는 그런 시대로 간 거죠. 그 시대를 갖다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은 거기부터 더 나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IoT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서 가장 뭐가 우리가 어려웠을까?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우리가 모던 타임즈 영화 보시면 한 사람의 작업자가 느려지면 다 느려집니다. 쭉 밀리죠. 우리 지하철 2호선에서 신도림에서 역차가 서 있으면 잠실도 서야 돼요. 네. 연결돼 있어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은 이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잘하면 고급 노동력이 있는 잘하는 시스템에서는 헨리포드처럼 문제 없게 되지만 하나도 문제가 있는 그 결함의 확률이 잘못될 확률이 너무 높아갑니다. 그러면 그걸 끊어야 되잖아요. 그걸 끊겠다는 게 4차 산업혁명이고 그렇게 끊으면 컨베이어 벨트 없어지면
어떻게 옮기냐? AGV, Auto Guided Vehicle. 그러면 걔가 움직이려면 센서가 붙어 있대네. IoT, Internet of Things가 되고. 그럼 그걸 갖다 컨트롤하려면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플러스 AI가 그걸 갖다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 4차 산업의 핵심인 거죠. 근데 우리는 아까 1차 산업혁명도 결과물이었던 증기관만 주목하듯이 지금도 그 하나의 도구인 IoT, 자율주행 여기에 너무 하는 거 아닌가. 결국은 이 생산성 혁신을 하는 마더머신을 갖다 어떻게 굴릴까에 대한 인류의 노력들이 이 결과물로 나오는 거라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T-34를 능가하는 5호전차 판터였습니다. 갑자기 뿌드득뿌드득한 소리가 나면서 그냥 뻗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이구. 바로 기어에서 그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작은 바퀴가 돌면 큰 힘을 낼 수 있게 바꿀 수가 있고 큰 바퀴에다 힘을 달면 작은 바퀴에 회전수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복잡한 걸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량 생산이 되도록 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아, 이겁니까? 다시 한번 이 공학 기술과 생산력이라는 게 승리의 원동력이라는 거 진짜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